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뭘 배웠는가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지겹도록 이야기를 했으니까. 민법은 이제 실체법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딱 이거 하나다. 이렇게 미리 전제를 딱 했어요. 실체법이니까. 실체법은 이제 권리의무에 관해서 규율해 놓은 법이고, 따라서 이 계약관계를 통해서 매매 같은 매도 매수인 각 당사자가 어떤 권리의무를 갖는가, 이간에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고,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 계약이 유효가 되면 권리의무가 발생이 되고, 거꾸로 무효가 되면 권리의무가 발생이 안 되니까,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이런 계약관계가 발생이 됐을 때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이 가치 판단하는 거,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이렇게 우리가 목표를 딱 정했어요. 그래서 이 당사자가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법률 효과라 그러고, 요거 배우는 게 민법 전부다 말이에요. 요걸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서 표현하면은 민법 교재 오늘 또 물권법 들어가자마자 지겹도록 써먹어야 되는데 권리 변동이라 그러고, 문제는 이제 이 법률과 권리 변동은 대부분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권리 변동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일면식도 없는 사람 사이에서는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권리 변동이라는가? 이 법률 행위가 우리 민법의 최고 원칙인 사적 자치 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에 해당이 되니까 사람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고,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스스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민법의 최고 원칙인 사적 자치 원칙인데, 사람은 스스로 결정한 의사를 구체로 실현시킬 때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구체로 실현시키니까 법률 행위가 오인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법률 행위가 따라서 오인돼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데, 일어나려면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되고, 법률 행위 일단 성립돼야 되고, 효력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우리가 저 민법서를 배우는 거는 뭐냐? 목표 딱 정했으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 돼서 이 목표를 향해서 진행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고정이 생겼단 말이야. 이 당사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자 공갈 협박에서 매매를 했다든가, 또는 착각해서 매매했다든가, 이 건물의 계약처를 전에 이미 멸시했다든가, 또는 얘네들이 반사질서 선량한 목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또는 지켜야 될 법규를 위반하고서 계약서 작성, 계약을 체결했다든가, 이런 게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장이 생긴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이제 고장이 생긴 거니까, 이 고장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런 걸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 거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효력 요건이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전 순서를 보니까 대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법률행위에 관한 효력 요건이 끝난 다음에 왜 법전 순서가 대리가 나왔는가? 이 대리도 사적 자치 원칙과 관련이 있다고. 임의 대리는 사적 자치를 확정해주고, 법정 대리는 사적 자치를 보충해주는 사회적 작용을 하니까 논리학적으로 대리 제도는 사적 자치를 실현시키는 수단, 법률 행위 안에서 대리가 허용이 되니까 법률 행위에 관한 기초가 끝난 다음에 대리가 나왔단 말이야. 바꿔 말하면 대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야. 이 갑이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건물 소유자 갑이 직접 계약 체결함으로써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과정, 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고장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걸 배운 거야. 얘가 직접 계약 체결함으로써 권리 의무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배웠다. 그런데 내가 바쁘다, 임의 대리, 또는 내가 정신 능력이 뒤떨어져서 일처리 능력이 뒤떨어진다. 그럼 법정 대리, 대리를 통해서 대신 계약 체결하고 권리 의무는 내가 취득하는 방법도 있더라고 말. 그게 대리제도란 말. 그래서 이제 효력 요건 끝난 다음에 대리제도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리가 끝난 다음에 방금 전까지 우리가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무효사입니다. 고장이 생겼을 때가 취소사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에 관해서 정리를 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조건 기한인데, 이것도 사적 자치 원칙하고 관련이 있다 그 말이에요. 사적 자치 원칙하고. 이 조건 기한은 뭐 때문에 마지막에 나왔느냐? 지금까지 우리는 이걸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한 거야.
두 사람이 금에서 매매했다. 그러면 계약이 성립된과 동시에 즉시 법률효과가 발생. 갑이 금을 을에게 증여를 했다. 계약 성립된과 동시에 즉시 증여효력 발생. 법률행위가 성립된과 동시에 즉시 법률효과가 발생이 된다. 이걸 전제하고서 민법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 사적 자치 원칙에 따라서 사적 자치 원칙이다. 이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최고원리라. 이게 전부 이렇게 관련이 있다고 말할게. 이 사적 자치 원칙에서 당사자는 법률관계 내용을 스스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말. 그러니 이렇게 하든 오해하지 말라고 말이야. 갑이 금을 을에게 증여했다. 단순히. 그럼 바로 증여 효력이 생겨요. 이렇게 하든 아니면 얘가 중개사 공부를 하는데 뒤지게 공부를 안 하길래 열심히 공부하고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증여할게. 이렇게 조건을 붙여서 법률행위하든 이런 거는 즉시 증여 효력이 발생이 안 되고 합격이라고는 조건이 성취가 되어야지 효력이 발생이 되겠죠. 이렇게 하든 오해하지 말라 그 말이야. 법률관계 내용을 얘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따라서 요지는 사적 자치원칙에 입각해서 당사자는 법률관계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니까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효력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이걸 조건케 하려고 일정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약정도 자유롭게 맺을 수 있다. 그래 나오게 된 것이 조건케하니까 이거는 법리관계에 있어서 보너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 논리고 이거는 보너스 개념이라고. 오해하지 마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 않냐, 그런 취지라고. 출제 비중은 당연히 지극히 낮고 통상 나와봐야 한 문제, 최근에는 출제가 안 된 적도 있고 그냥 한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 몇 마디만 하고 이거는 건너뛴다 말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딱히 신경 쓸 게 뭐냐 그러면은 이걸 단답시로 물어봤자 인간처럼 틀리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기 지금 조건부 법률행위가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증여하겠다. 조건부 법률행위가 법률에서 이미 성립은 되어 있는가, 성립조차도 안 됐는가. 첫 주에 이걸 내 주지를 시켜줬어. 눈치만 빠르면 5점은 묻고 들어간다고. 미리 전제를 딱 첫 주에 했어요. 우리는 법률행위 성립을 전제로 해서 효력요건 갖추냐 못 갖추냐 이걸 배우는 거라고. 유효냐 무효냐 이거 하나 배우는 건데 유효 무효가 되려면 일단 법률행위 성립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걸 첫 주에 내 주제를 시켜줬어. 이것도 법률행위 이미 성립은 되어 있고 대신 얘가 시험에 합격해야지, 이 조건이 성취가 돼야지 비로소 증여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도 이미 법률로서 성립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은 법률행위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효력 발생이나 효력 소멸에 관한 문제나 이미 성립은 되어 있고, 따라서 단답시로 이걸 물어봤을 때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냐 효력요건이냐 이걸 단답시로 많이 물어보는데 성립요건이 아니라 이미 성립은 되었고 조건이 성취돼 효력이 발생되니까 효력요건,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앞에서 첫 주에 이걸 가르쳐줬어요. 법률행위 성립요건 효력요건을 가르쳐주면서 특별 성립요건은 시험에 나올 일 없지만 특별 효력요건 중에는 시험에 나오는 것이 좀 있으니까 신경 쓰시라고. 그중 하나가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을 성취라고 말이야. 이거는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효력요건은 아니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만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요건이다, 그런 의미야. 이거 신경 써야 되고, 특히 글자를 바꿨을 때 안 틀리도록 요 주의하라는 거야. 조건이라 하면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그러면 다 맞다고 동글뱅이 치고 나온다 말이야. 왜냐? 초등학생 공부를 하니까 그래. 이건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어디 있겠냐 말이야. 책 한 번 물리면 하는데 조건이라 하면 장래에 도래할 것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기한은 장래에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한다. 네가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얘가 시험에 합격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사실, 이거는 조건이다. 나의 부가 사망하면
사람은 언젠가 한 번쯤은 죽으니까 문구사로 사망하면 조건처럼 되어 있으나 이거는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다. 그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불확정 기한이라 부른다. 이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냐 말이야. 책 한 파지 아니니까 이건 모르는 거지. 따라서 조건이라면 법령의 성립을 장려될 게 불확실한 사유 저런다면 여기다 한번 눈독 들어가지고 맞는 거로 고르고 나서 부지기수인데 이걸 물어보는 촌놈이 어디 있겠냐 말이야. 초등학생 시험도 아니고. 요게 잘못됐다면 핵심은 여기 있다면 이미 성립은 됐기 때문에 성립 여부가 아니라 효력 발생 또는 효력 소멸 여부를 장려 덜할 것이 불확실한 요소는 이렇게 해야지 맞다 그 말이야. 효력 요건이니까 이거 조심하라 말이야. 제일 밑에 조건은 범위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요거 바꿔치길 때 조심하라 그 이야기야. 그러니까 성립 여부로 바꿔치기 잘하니까 조심하라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나요? 그 다음 뒤에 성질에서 그 가로친 3번에 조건은 장려 도락적 불확실한 사유 의존하고 기한은 도락적 확실한 사유 의존한다. 그건 뭐 다 아는 이야기고 가로친 3번 조건의 개념권에서 앞에서 의사표시를 내가 지겹도록 가르치려 의사표시 감 못 찾고 민법 공부한다 있을 수가 없다고. 우리가 의사표시 노려보는 것도 분석해보면 내심에 들어있는 실제 의사고 그 의사의 외부적 표현을 볼 수 있는 표시행위와 결합이 돼서 하나의 의사표 성립이 된다. 이게 의사표시 기초다. 이걸 몇 번 가르쳐 들었는데 조건의 경우도 의사표시 일반 원리가 똑같이 적용이 돼요. 따라서 여기 칠판의 사례에서 갑이 을에게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이런 조건을 붙이겠다는 의사를 얘가 1000번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의사를 상대방이 알 수 없도록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지 조건이 아니라 그 말이야. 의사표시 일반 원리에 따라서 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조건을 붙이는 의사가 있으면 이걸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를 해줘야지 조건이 된다. 의사표시 일반 원리에 따라서 그래 안 하면 단순한 동기에 불과하지 조건이 될 수 없다. 점검 딱 하고. 그 다음 조건의 종류에서 정기조건, 해제조건은 완벽하게 갖고 놓으셔야 돼요. 이미 앞에서도 저번 주에도 정기조건이 나왔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 다음 걸 또 이해를 못한다 말이야. 그래서 정기조건하고 해제조건은 이걸 모르면 그 다음 거 이해 못하도록 물권법, 계약법 들어가면 이 정기조건, 해제조건을 응용하는 학설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정기조건, 해제조건은 지금 이 단계에서 개념으로 완벽하게 파악할 것. 정기조건은 모르면 그만큼 민법보다 불편하다 그 이야기야. 정기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은 법률의 효력이 발생이 되는 경우를 정기조건.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 효력이 소멸되는 게 해제조건. 해제자 붙이면 금방 느낌 오잖아. 해제하면 법률 효력이 소멸이 되잖아. 해제조건도 성취되면 효력이 지금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는 법률 효력이 소멸이 된다 그 이야기야. 거기에 책에 있는 거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본단 말이야.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자동차 사주겠다. 당연히 정기조건이겠죠. 이 조건이 성취되면 증여 효력이 발생이 되니까 밑에 해제조건의 경우에 장학금을 지금 주지만 학점이 3.5 이하로 떨어지면 지급하지 않겠다. 3.5 이하로 떨어지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가 지급 효력이 소멸이 되니까 이런 거는 해제 조건에 해당이 된다 그 이야기야. 다시 한번 연습한다면 우측에 판례 보면 1번에 소유권 이유 부분 매매가 나왔어. 이걸 하도 시험에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중개사 시험에 처가반 판례는 아닌데 또 요즘에 실무에서 할부 매매를 하는 경우도 별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중개사 시험 이런 거 말로 자꾸 내는 거 말이야. 내면 이제 공짜로 골라야 되는데 이것도 못 골라서 해면사례 많으니까 물론 낸다고는 보지만 지금 할부 매매라고 하는 거 지금 갑이 전축 한 대를 12개월 할부로 매매를 했다. 이런 게 할부 매매. 이 할부 매매를 다른 말로 소유권 이유부부 매매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할부 매매의 경우는 할부금을 매수인이 완납할 때까지는 이 전축에 대한 소유권을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를 하는 거렇게. 매수 물론 저축은 인도를 해주니까 매수인이 사용을 하겠지만 소유권은 할부금 완납할 때까지 매도인이 유보를 해요. 그런 다음에 할부금을 완납하면 소유권은 이전해 주기로 한다 그 말할게. 해서 이런 거를 소유권 이유 부분 매매 그래요.
할부 매매를 소유권 유보 매매를 한다고. 안 납부할 때까지 매도인이 소유권을 유보한다. 인도만이죠. 소유권은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따라서 할부금을 안 납부하면 소유권을 이전 주기로 한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거예요. 여기서 완납하면 이게 정기 조건이냐 해지 조건이냐 이걸 지금 묻고자 하는데 완납하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 이전 효력이 비로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조건 성취되면 법률 효력이 발생. 따라서 이거는 무슨 조건에 해당이 되냐? 정지 조건에 해당이 된다 말이야. 따라서 할부 매매, 소유권 유보 매매는 해지 조건이 아니라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이 된다 말이야. 안납판면이라고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비로소 발생이 되니까. 그게 그 1번 판례예요. 이런 거는 공짜로 내주기 위해서 내는 거니까 자유자재로 갖고 놀란 거야. 이거는 지금 부동산의 경우는 이런 소유권 유보 매매, 할부 매매가 행해지는 게 아니고 동산에 있어서 동산에 있어서 할부 매매가 주로 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개사 시험은 동산은 중개사상 아니기 때문에 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더더욱 요즘에는 생활용품들은 나아지기 때문에 가전제품 사더라도 그냥 현금이나 카드로 바로바로 구입해버리지 몇 개월 할부 이렇게 구입한 사람 별로 없다고 말이렇게. 이런 거 자꾸 중개사 말은 되는가 모르겠어요. 맞춰라 그 말은 공짜니까.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한 번만 뒤에 연습한다 말이야. 거기 보면 불법 조건에 보면 불법 조건은 불법이란 말은 첫 주에 가르쳐 줬으니까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불법. 따라 불법 조건은 조건이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에 반하는 것을 불법 조건. 네가 값을 사려 하면 1억 원 주겠다. 이런 게 불법 조건. 시험에 직업도 출제하는 이유는 두 번째 줄 때문에. 이런 불법 조건은 조건만 따로 떼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가 된다. 이것 때문에 불법 조건을 직업도로 출제해요. 네가 값을 사려 하면 1억 원 주겠다. 사려 하면 이것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1억 원 주면 안 되니까 1억 원 준다. 그것까지 싸그리다 무효다. 그 이야기야. 문제는 그 밑에 보면 예컨대 예가 하나 들어줬어요. 그걸 갖고 놀아야 되는데 거기 보면 해제 조건이 붙어 있어.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구별할 때 정지 조건은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채요. 근데 진짜 실력자는 해지 조건을 갖고 놀아야 진짜 실력자가 되는 거라고. 그러면 거기 이번에 물론 이 판례도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판례인데 지금 부적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을 증여는 반사질서로서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조건만 무효가 아니라 증여 계약까지 전부가 무효다 그 이야기인데 이걸 번역을 할 줄 아셔야 돼. 왜 이게 무효가 되는가를. 부적관계 종료를 해지 조건의 증여가 왜 반사질서로서 무효냐 그 말이에요. 이거 번역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해제 조건이니까 이 값이 을이라는 애하고 취업계약을 체결한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한테 주기로 하고 문제는 아파트를 얘한테 주자 말자 얘가 취업관계를 끊어버리면 나는 하등이 되니까 얘가 취업관계를 끊지 못하도록 방비책을 세울 필요가 좀 있다 말이야. 못난 애는 아주 평생을 좀 모지른 짓거리 하니까 이 모지른 애가 또 모지른 짓거리 한다고 말이야. 해서 내가 아파트를 네한테 증여는 하되 취업관계를 끊으면 다시 아파트를 반환하라는 취지로 증여를 하고 싶다 그 말이야. 세컨드한테 아파트 일단 증여는 한다 말이야. 처분으로 갖고 놀아야 되니까. 그 대신 취업관계를 끝내면 아파트는 다시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하고 싶다 말이야. 왜? 아파트 받자마자 취업관계 끊으면 안 되니까. 그걸 방비를 놓자 그 말이야. 그러면 아파트는 처분한테 증여한다. 그 대신 취업관계를 끝내면 다시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한다. 요거를 이쁘게 포장을 좀 해야 된다. 시험에서는 이걸 포장해서 되니까 포장을 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말이야. 아파트는 증여를 한다. 그러나 취업관계를 끝내면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한다고 말이야. 그러면 갑은 취업관계의 취업관계를 끝내면 다시 반환하는 취지로 증여를 했으니까 취업관계의 종료를 취업관계를 끝내면 일단 아파트를 세컨드 증여를 했어요.
그래서 저관계를 끝내면 다시 반환받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증여 효력이 소멸이 돼야지 아파트는 되돌려받지 않겠냐 그 말. 그럼 이걸 소멸시키려면 조건이 정기 조건이 아니라 해제 조건을 붙여낸다. 해서 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아파트를 증여를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파트 일단 증여했다. 그래서 저관계를 끝내면 이게 해제 조건이야. 저관계를 끝내면 이 조건이 성취가 되면 증여 효력이 소멸. 그럼 아파트는 다시 되돌려받는다. 이런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관계 종료를 해제 조건에서 아파트를 증여했다. 이 말은 아파트를 일단 증여를 하되 저관계를 끝내면 증여 효력이 소멸 되돌려받으니까 저관계를 끝내면 아파트는 반환받겠다는 취지로 증여를 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반사질생으로서 무효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앞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줬어요. 저격과 관련해서 저관계를 끊기 위해서 뭐 하는 거는 다 유효라고. 예컨대 저과 관계를 단절하면서 저과 사이에서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한다든가 또는 저관계를 단절하면서 저에게 매달 생활비를 얼마치 주겠다 하든가 이런 거는 단절시키고자 하는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내가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저관계 종료를 해줬고서 아파트 증여한 것은 저관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건지 유지, 존속시키고자 하는 건지 이것만 판단할 줄 알면 돼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파트에 눈 멀면 저관계 끊을 수가 없죠. 주었다가 저관계를 끝내면 다시 반환해야 되니까 아파트에 눈 멀면 이 입장에서는 저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요거는 그대로 저관계를 유지, 존속시키는 약정에 해당이 되죠. 바꿔 말하면 저관계 단절에 지장을 초래하는 조건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된다는 거. 반사일생에 해당이 된다. 그런 취지라고. 딱 이런 해지 조건이 나왔을 때 이걸 풀 줄 아셔야 돼. 그걸 그대로 외워봐야 말짱 도루묵이고 이해 못한 상태. 이걸 외우려고 해보세요. 이거 하나 외우는데 1년 12달 간다고. 그 본인은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외우느라고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그 떨어지면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야.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다. 이거 공부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그 외운 거지. 풀 줄 아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기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완벽하게 갖고 노셔야 된다는 거. 정기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요걸 따져봐요. 효력이 발생되는가 소멸이 되는가를. 발생하면 정기 조건. 이미 효력이 발생이 되고 있는 법률형 효력이 거꾸로 소멸이 되면 해제 조건. 그걸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하셔야 돼. 나머지는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공부하고 지금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껴버리고 물권법으로 펴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는 물권법이나 채권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기본 논리를 이제 다 마스터했고 집에 가서 요 틀을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보라 말이야. 노트장에 써가면서 목표 딱 정하고 민법. 그 다음에 이 권리문은 뭐 때문에 생기는가. 사적자 존칭 민법의 최고 원리다 딱딱 해놓고 법률행위 기초원리 대리 조건견 연습해보라 말이야. 그 다음 여기 이제 물권법과 관련해서 이것도 이제 물권법이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 있다고 인문과정부터 이제 가르쳐 줬는데 먼저 우리 민법에 보면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다음과 같이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크게는 이제 본권하고 점유권 둘로 구별이 되고 쓰지 마세요. 책에 직접도록 나와. 여기 본권이 이제 크게 가장 완전한 물권이 소유권하고 소유권 행사를 일시로 제한한 따라서 제한 물권 2개로 나눠지고 여기 이제 제한 물권은 다시 용역 물권하고 담보 물권 이제 2가지로 구별이 되는데 용역 물권이 좀 낯설은 건데 글자 그대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물권이라서 사용 수익의 뒷꼴랑지를 따서 용역 물권 그러니까 채권으로서 임차권하고 비슷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남의 부동산을 빌려 쓰는 물권들이다 그 이야기야. 여기에 이제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지역권하고 전세권 3가지 있고 담보물권은 글자대로 채권담보에서 설정이 되는 건데 유치권하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저당권하고 해서 6개다가 7개다가 점유권 8개 8종류의 물권이 민법에 규정이 되는데 이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 제외되는 것은 질권은 시험에서 제외돼요. 제외되는 이유는 나머지 7개 물권은 전부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이 된다 해서 부동산 물권이라고 그래요. 점유권은 동산 부동산 불문, 소유권은 동산 부동산 불문, 용익물권은 전부 객체가 부동산, 유치권도 동산 부동산 불문, 저당권은 부동산. 이처럼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이 되니까 다 부동산 물권인데 여기 질권만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 동산, 부동산의 경우는 질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질권이라고 그래서 권리가 객체가 돼요. 딱 이거는 부동산을 객체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부동산 물건이 유일하게 이것만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동산을 객체로 성립되는 동산 물건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 중개업무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부동산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시험에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8개 중에 물건을 하나하나 이제 개별적으로 규정해 놓은 부분을 물권법 각칙근하고 이 8개 종류 물권은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보니까 8개 종류 물권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들이 있는데 이 물권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물권법 제일 앞머리에 규정을 했어요. 이거를 물권법 총칙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물권의 경우도 물권의 기본 원리를 규정한 물권법 총칙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 원리가 여기에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공부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말이요. 먼저 물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있는 대로 정리 처리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권법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결고를 찾아가면서 물권의 기본 원리를 터득해야 되고 이게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전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총칙에서 배운 민법의 기본 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시피 특히 물권법은 2차 과목 등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물권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 처음 한 사람은 등기법 공부 상당히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먼저 물권이라는 권리는 뭐하는 권리냐. 책에 다 있으니까 물건을 직접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를 이제 물권의 특질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물권의 특질로부터 물권의 기초원리가 다 도출이 되기 때문에 파악하기 위해서 같은 재산권한 점에서 이미 첫 주에 가르쳐 주었지만 채권한 권리가 있다. 같은 재산권한 점에서 양자나 비스무리하고 채권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우리 민법전도 물권법이 있고 채권법이 있다 보니까 비교해가면서 물권의 특질을 정확히 파악을 하잖아요. 그 특질로부터 이제 모든 물권의 기본 논리가 도출이 되니까 채권은 특정인에 대해서 이미 첫 주에 가르쳐 주었으니까 기억만 돼서 아마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 여기 특정인은 채권자고 요 뒤에 특정인은 채무자를 말하겠죠. 그러면 물권의 경우는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다 말이에요. 자, 참고적으로 공부 처음 한 사람은 이 8개 중에 물권 중에서 그래서 소유권은 알 거니까 물권 그러면은 일단 소유권을 떠올리고 채권은 이런 걸 떠올려야 합니다. 돈 빌려준 거 떠올리지 말고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것은 특히 중개사 미부서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 채무를 다룬다고 두 번째 주에 내 미리 전제를 딱 해줬어요. 따라서 이런 걸 떠올리라 말이에요.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임대는 계약 결과 목적물을 사용시킬 의무 부담하고 임차는 목적물을 사용시켜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데 요 임차인이 갖는 이거 특정인 의뢰 특정인 가격에 사용수기나 특정인 행위를 청구하니까 요런 게 전형적인 채권인데 계약상의 채권인데 요거를 학자들은 줄여서 임차권이라고 부르고 현행민법상 임차권이 채권이라는 것은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부터 시험에 나올 정도로 채권 그러면 임차권 떠올리라고 말이야. 돈 빌려주는 거 1억 원 필요할 때 이런 거 떠올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되는 채권 채무를 주로 우리 중개사 민법은 다룬다고 말할게. 얘가 거꾸로 채무자고 얘가 채권자고 차임직과 관련해서는 반대로 임대인이 차임직의 조건 가지니까 차임직과에서 얘가 채권자고 임대인은 반면에 차임직은 부담과 채무자고 이런 걸 빨리빨리 판단하고 두 번째 주에 신신당부했어요. 따라서 물권 그러면 일단 소유권 떠올리고 채권 그러면
임차권 돌리라고 말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먼저 물건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전에 한 가지 기초를 하나 닦고 넘어가자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이 배타적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물건은 물건을. 요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 말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걸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로.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어가 이 배타적이란 말인데, 요 말이 지금 왜 나오게 됐는가 배경을 잠깐만 살펴보자. 배경을. 지금 이 물권의 배타적이란 말에 들어간 이유가 지금 이런 이유 때문인데, 사람이 생존해 나가려면 외계의 물자를 지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이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분명히 생존해 나가려면 외계의 물자를 지배하는 게 절대로 필요한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물건의 공급량이 무한정이 아니라 양이 유한하다.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특히 부동산 같은 거 떠올리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회에 사람이 가불병 3사람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3사람 필요한 물건이 3개 건데 각자 하나씩 필요하면 3개가 이제 공급이 되면은 아무 문제될 거 없어요. 그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 쌈박질을 벌인다는 그럴 일도 없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공급량은 유한하다 보니까 사람은 셋인데 수요자는 셋인데 물건의 공급량은 한계더라 그 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터진다는 거. 이 한계 물건을 찾아가기 위해서 3사람 사이에서 이전 투구 현상이 벌어져요. 이걸 방치하게 되면 사회 공동체가 파괴가 돼버려. 경제학 같으면 이 한계 물건을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를 하겠지만 법학은 그렇게 한가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누누이 이야기를 했어요. 기다리기는 사회 공동체가 깨져본다 말. 그럼 우리 법에서는 사회질서나 사회평화 유지 기능이 법이 해야 될 몫이라고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한다고 말이야. 어차피 공급량 물건은 한 개밖에 없다 말. 이걸 필요로 한 사람은 3놈이 있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말이야. 이 한계 물건을 특정인의 전속적 지배에 맡기자고 말이야. 갑 당신만이 이 한계 물건을 독차지하라 그 말이야. 그런 다음에 이 갑이란 특정인이 이 한계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해 주자 그 말이야. 해서 나오게 된 것이 물권은 권리다 그 말이야. 물권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한다. 이 배타란 말이 이런 배경에 나오게 된 거란 말이야. 이때 왜 소유권이 물권으로 됐는가 보라고 말할게. 물권에서 가장 중요한 소유권인데 이때 특정인 갑 당신만이 이 한계 물건을 독차지하라. 그 대표적인 권리가 뭐예요? 소유권이라고 말이에요. 그 소유권이 물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듣나요? 그래서 피해자란 말이 들어갔고 이 소유권이 물권이고 이걸 권리로서 보호를 해주자. 그런 다음에 다른 애들은 을병 니네들은 얘가 독점해서 지배하는 이 권리 이게 물권이라고 말이야. 이 권리를 침범하지 말거나 이렇게 해결을 한다. 그러면 사회공동체가 유지가 되는 거야. 이 와중에 나오게 된 권리가 물권이라고 말이야. 이 사람이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관계 그거를 권리로서 인정해 주자.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물권이기 때문에 여기가 독점해서 지배한다. 이 말이 가장 핵심 키워드라는 거야. 요즘 애들이 쓰는 말로. 왜 베트남에 들어갔는가? 이 배경을 이해하면 내 이런 말을 간혹 해요. 이것만 이해하면 내 도움 없이 물권법 혼자 공부도 된다고. 이 배경만 이해하면 물권한 권리가 왜 나오게 됐는가 우리 사이에. 나오게 될 때는 필요하니까 나오게 된 거예요. 안 그래요? 필요도 없는 권리 만들어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배경만 이해하면 왜 물권의 개념의 배타적이라는 말이 핵심 단어인지 이것만 이해하면 혼자 공부해도 된다면 물권법은 내 도움이 필요가 없이.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해 보면 여러분이 깨우쳐요. 아 그러니까 민법생이 지금 요거 이해하면 혼자 공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보다고. 이 정도 했으면 물권이 왜 나오게 됐고 소유권한 권리가 왜 물권으로 편제가 되어 있고 물권의 개념에 배타란 말이 왜 들어갔는가 이해서라 보고 이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분석을 해보자 말이에요. 먼저 물권은 물건을 이제 직접 지배하는 권리예요.
여기서 지금 직접 지배한다 이 말은 물건을 지배하기 위해서 타인의 동의나 협력이 필요가 없다. 이걸 직접 지배한다 그래요. 갑이 건물 소유자다. 그러면 소유권은 현행민법상 물권으로 되어 있어. 이렇게 가장 완전한 물권이고, 그러면 갑이 소유자로서 자기 소유 물건을 지배하는데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동의나 협력을 얻을 필요가 있는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이런 거를 직접 지배한다 이렇게 하기로. 그런데 채권은 이거하고 반대라고 말이야.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아까 임차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결제를 했어요. 을이 임차권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현행법상 채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채권을 갖는 임차인이 이 건물이라는 물건을 지배하려면 여기서는 누군가 협조가 필요해요. 여기가 채무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해줄 의무 내지는 채무를 부담하니까 상대방 채무자 임대인이 이 채무를 이행을 해서 사용수익할 채무가 있으니까 인도해줄 의무가 내포돼서 인도를 해줘야지 얘가 비로소 건물을 지배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이처럼 임차권 같은 채권은 상대방 채무자의 협력이 있어야지 물건을 지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물건을 지배한다 이렇게 하고요. 지배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 방금 내 이야기했다시피 물권은 물건을 배타로 지배하는 권리, 독점에서 지배하는 권리, 아까 그런 배경하에서 물권의 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논리적으로 독점에서 지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물권의 경우는 이런 원리가 성립이 되는데, 예컨대 휴대폰은 한계가 있다 그 말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소유자가 만약에 두 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누구도 이 한계 휴대폰을 독점에서 지배를 못한다 그 말이야. 물건은 독점에서 지배를 하던데, 그러면 독점에서 지배를 하려면 물건이 한계가 있으면 물건, 예컨대 소유권도 한 개만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야 얘만이 자기의 소유물인 이 휴대폰을 독점에서 지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배타적으로 지배를 해야 되는 결과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는 한 개의 물건만이 성립이 돼야 되고, 이런 거를 물건의 기본 원칙, 일물 일권지 원칙 이렇게 하기로. 그런데 채권에 대한 권리는 비배타적인 권리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수개의 채권이 얼마든지 동시에 성립할 수 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도 인정이 안 된다고. 우리가 첫 주에 이중매매 공부를 했다는 거야. 이중매매 공부를 갑이 토지 소유자 을하고 매매를 했고 등기지능이 전 제일 매수는 을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하고는 채권만 갖죠. 전이 채권이니까 등기준이 아니한 걸 기회로서 갑이 다시 병하고 이중매매를 했고 아직 병역에도 등기준이 전이다. 그러면 제2 매수인도 소유권 아직 등기 전밖에 전이니까 소유권 이전 조건하고는 채권만 갖게 돼요. 이렇게 이처럼 동일 물건에 대해서 제1 매수인도 제2 매수인도 채권을 동시에 갖게 된다면, 이처럼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도 수개의 채권은 얼마 동시에 성립해요. 왜 이런 차가 생겨요? 상식적인 이야기야. 물권은 물건을 직접 지배하다 보니까 한 개의 물건에서는 하나의 물건을 성립하지만 채권은 특정인 채권자가 특정인 채무자가 특정한 행위를 청구만 하는 거지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따라서 뭔 매달하고 전라되는 거는 여러 놈이 얼마든지 동시할 수 있다고 막. 이게 채권의 특징이 이렇게. 이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도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일 매수인이 먼저 채권 취득에 따라서 얘가 항상 등기 먼저 이전받고 소유권 취득하고 이런 논리는 없어요. 제2 매수인이 등기 먼저 이전받으면 얘가 소유권 취득할 수도 있는 것이고 채권과 채권 사이에서는 우열관계도 인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세 번째 특징이 이제 가장 핵심인데, 지금 물권은 물건을 독점해서 지배하는 권리예요. 아까 배경에서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지금 이 한 개의 물건이 있다. 사람은 수요자는 세 놈이 있다. 그러면 갑의 전속적 지배에 한 개의 물건을 맡기자. 니만이 독점해서 이걸 소유해라. 이거를 소유권이나 물건으로서 보호를 해주자. 그런 다음 얘네들은 이 권리를 침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처리하자. 이걸 가르쳐 줬다. 그러면 얘가 이 한 개의 물건을
독점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 물건을 가지고 있고 요거를 다른 자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뭐가 필요한가를 생각을 해보라고. 얘가 이 한 개 물건을 독점에서 지배한다는 것을 을에게도 병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야 된다. 얘네들한테 얘가 야 놈들아 이 한 개 물건은 내가 독점해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야지 이자 권리를 얘네들이 존중해서 침범을 안 하게 되는 거야. 따라서 배타적인 권리 특성상 물건은 절대권의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 여기 절대권은 요 누구자 핵심이요.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절대권 권리. 내가 독점해서 지배한다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야지 역으로 그 녀석들이 나의 권리를 침범 안 하고 존중해 주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배타적인 권리의 특성상 물권의 절대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누구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이 되는데 특정인, 채권은 개념에서 어차피 특정인이 특정인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를 청구하니까 특정의 상대방, 요게 채무자를 말이요. 앞에 특정인이 채권자일 것이고 특정의 채무자,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절대권에 대응해서 상대권 이렇게 하기로. 저 앞에 첫 주에 권리 종류를 공부하면서 이런 말하고 넘어왔어요. 종류 중에 절대권, 상대권이 물권법에서 그렇게 중요한데 요거는 물권법에서 나오니까 그때 법사고 건너뛰어서 그냥 넘어왔다면 저 앞에 권리 종류에서 이거 설명 안 해주고 그게 지금 나온 거야. 여기 채권은 특정이자 상대방이 되면 주장한다 해서 상대권 해당하는데 요 차이가 앞으로 물권법 공부하는 데서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거. 이런 걸 묻고 있다고 말이요. 지금 이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이 건물을 갑이 을에게 임대 빌려줬어요. 그러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이라고 하는 권리는 전형적인 채권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인이 내가 소유자다 건물 반환하라 반환 청구하면 얘는 임차권을 얘한테 주장해서 사용권이 나에겠다 반환 뭐하겠다 당연히 반환 거절할 수 있어요. 요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특정의 상대방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존속 중인데 임대인이 이 건물을 제3자 병에게 매각해서 등기 전 소유권이 병에게 존속 중이에요. 존속 중에 양도가 돼서 병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저 병이 을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건물 반환하라 반환 청구했을 때 존속 중이에요. 임차인이 아직 임대차 존속 중이니까 건물 사용 수익권 임차권이 나겠다 반환 뭐하겠다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물권법에서 아주 기초인데 이런 걸 깨우칠 때 필요한 것이 절대권 상대권이요. 여기 병이 취득한 소유권은 현행민법상 물권으로서 절대권에 해당이 돼요. 따라서 병은 내가 소유자다 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는 거. 갑에 대해서도 을에 대해서 이 주구상 누구에 대해서도. 그러나 을이 갖는 임차권은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할 수 있지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임차권을 주장해서 반환 거절을 못해요. 얘는 거꾸로 얘한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면 총체적인 결론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 목적물이 양도가 되면은 임차인은 존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새로운 소유자에게 명도하고 거래에 나앉게 된다 그 말이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지금 우리 민법상 워낙에 중요한 문제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임차권이 현행 민법상 채권으로 되어 있다. 이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 약자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그래 나오는 것이고 임차권이 채권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이야. 또 이걸 딱 가르치는 순간부터 또 고개를 짜뚱짜뚱하면서 헤매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물어본다고 말이야. 이게 기본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실무상으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가 벌어져. 실무에서도 양도가 됐다. 그럼 얘가 얘를 내쫓은 일은 거의 없죠. 얘가 임차권을 계속 살죠. 그죠? 왜 그럴 것 같나요? 자, 순서 그대로 해보자 말이야. 원칙적으로 이야기하면 얘가 소유권자 반환 청구 얘는 반환해줘야 되죠.
그럼 존속 중에 내쫓기죠. 그러면 얘는 임대인한테 어떻게 할 것 같나요? 한번 해보세요. 원리 원칙적으로 얘는 내쫓긴다고. 얘가 소유권자에서 반환 청구하면 반환하고 거래 나앉아야 돼. 그 순간에 얘는 임대인한테 무슨 책임을 묻게 돼 있어요. 저번주에 다 가르쳐줬어. 그러죠. 얘는 목적물을 사용수익의 채무가 있잖아. 기간 끝날 때까지 사용해줘야 되는데 도중에 지금 내쫓겼잖아. 그러니까 얘는 사용수익의 채무를 이행 못했기 때문에 채무 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버려야 한대. 이 말 알겠나요? 내쫓기면 시험에서 이런 걸 묻기 때문에 또 실무에서 필요하고,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얘가 그런 채무불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미리 뭐 하죠? 얘하고 미리 약정을 다 맺죠. 요 임차권 얘가 뭐 하는 것으로 그대로 떠안는 것으로. 그러니까 안 내쫓죠. 근데 그런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내쫓긴다고. 그러면 얘는 얘한테 채무 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면 돼요. 이 말 듣겠나요? 채무불량 책임져야죠. 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실무상으로는 요 임차권 얘가 뭐 하는 것으로 승계받는 것으로 다 특약을 맺어버려. 그러니까 안 내쫓잖아. 알겠나요? 우리는 지금 원칙을 지금 배우는 거이고, 여기에 물건이고 채권이고, 원칙은 소유권자에서 반환 청구하면 임차권자에서 반환 거저 뭐 하니까 내쫓긴다. 원칙. 그러니까 이제 얘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조치가 바로 이어서 나온다고. 만약 내쫓기만 얘한테 채무불량으로는 손해배상 책임 물으면 되고, 실무에서 그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얘하고 특약 맺어서 요 임차의 기간이 좀 남았다고, 그러니까 당신이 요거 승계 받으시라고, 그래서 매매대금에서 뭣도 까고 보증금도 까고 그 다음에 얘 기간까지 얘가 보장해 주는 거 하려고 그거 다 줘놓게. 따라서 이제 이 물건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요게 앞으로 물권법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럴 때 써먹어야 되니까. 그 다음 이어서 자, 물건은 이제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더 나아가서 배타주로 지배하고, 배타로 지배하니까 절대권의 성질을 띈다. 여기까지 지금 딱 도출이 됐단 말이야. 이어서 그러면 물권이 이제 절대권이라고 말이야. 누가 주장할 수 있는 콜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그러면, 자 다시 배경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수요자가 선을 믿고 물건은 한계가 있어요. 너만이 독점해서 이걸 지배하라. 그 다음 이걸 지배하는 거를 권리로서 인정해 주자. 그래 나오게 된 것이 물권이고 대표적인 소유권이다. 당신이 독점해서 소유하라. 그 다음에 이 물권을 니네들은 침범해서는 안 되고 존중해 주어라. 그래서 사회평화를 유지하자. 그래 나오게 된 것이 이런 물권이다.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역으로 존중을 받으려면 얘가 이 한계 물건 독점을 지배한다는 걸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니까 절대권의 성질 간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얘가 얘네들한테 이 한계 물건은 내가 독점을 소유한다고, 그러니까 침범하지 말라고 이렇게 주장을 딱 했다 치자고 말이야. 절대권이니까. 근데 얘네들이 여러분 저 고개 짜뚱짜뚱해. 또 이렇게 여길 것 같아요. 권리는 관념상으로 존재하는 거죠.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게 문제라고 말이야. 얘가 지금 내가 이 건물 소유하고 있다. 내 거라고 여기 절대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럼 얘네들 침범 존중해 줘야 하는데 얘네들이 갑자기 근데 나도 네 말을 믿고 싶은데 네가 소유자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할까? 네가 소유인 거 알아야지 우리가 존중하지 침범하지 않고. 그게 문제라고 말이야. 권리는 관념상으로 존재하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럼 어찌해야 돼요? 눈에 보이게 해줘야지. 안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래 이제 공시 방법이라고 말이야. 이게 부동산이면 등기부는 공적 정부야. 얘가 소유자라고 딱 등기 공시를 해주라고 말이야. 그렇고 소유자라고 그럼 이제 얘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 등기 봐 이렇게 된다고 말이야. 권리는 관념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그걸 더 신뢰를 안 하니까 눈에 보이는 표상을 제시를 해줘야 한다. 그게 뭐이다? 공시 방법. 그래서 저 물건은 절대권의 특기를 갖다 보니까 이어서 나오게 된 것이 뭘 갖춰야 된다? 공시 방법을 갖춰야 한단 말이야. 누가 어떤 물건에서 어떤 종류 물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제3자들이 얘네들이 알 수 있도록 공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이자 물건을 존중하고 침범을 안 하게 된다. 이 이야기야. 여기까지 줄거리 잡을 수 있겠나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올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물권의 존재는 이제 공시를 해줘야 된다. 이해했다 그 말이야. 공시를. 근데 문제는 공시 방법을 갖추려면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한가? 이게 또 문제라고 말이야. 공시법을 갖추는 것이 그렇게 녹록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서 이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이 하나 필요한데 그게 이어서 나올 때 민법 185조 흔히 말하는 물권 법정주의 원칙에 그래서 나온다 그 말이야. 이 185조 물권 법정주의로 하는 것이 이 공시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물권 법정에 나온다. 이게 서론 부분의 줄기예요. 서론 부분에. 여기서부터 그냥 모든 게 이제 파생이 된다고. 이어서 이제 물권 법정주의가 뭐이길래 이게 공시 방법을 갖추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 필요한 것인가 이따가 살펴보자. 좀만 쉬었다.